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음력으로 9월 9몸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초래 살려드리겠습니다. 15시 29분 특집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보천보 혁명전적지, 16시 9분 소개편집물, 우리가 만난 3대 혁명 기수들, 5번째 분입니다. 16시 23분 록화실황, 2021년 세계 국가 남자 배구리 연맹전 중에서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엄마가 길에 나설 땐 오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된다고 하지 않아? 17시 24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요. 3. 동생 있음 축하장. 그럼 너 올 땐 혼자 해야 돼. 이?
17시 43분 세계 명작 동화집 큰 순무. 17시 58분 국제생활. 18시 15분 석의 편집물 효련의 종. 18시 45분 특집 개국적 자각을 잊지 말라. 첫 번째 분입니다. 19시 22분 특집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2. 수무시에는 버더가 있습니다. 20시 35분부터 조선 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조선 꾸버 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친 이력사적 상봉. 주체 107 2018년 11월 4일부터 6일. 스물한 시 50분 석의 편집물 전력 생산에서 중시한 문제. 21시 57분 정합 편집 함경남도의 3대 혁명 서조원들. 22시 4분 오늘의 버더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소리 살려드렸습니다. 우린 누구나 기쁨이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꽂혀 내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 활가락 오래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만복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구가 눈이 내려도 폭풍색 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순이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했지리. 아래로 오래 사는 건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한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저구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수 있는 명확한 진로가 천명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정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문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문을 결정적으로 축혀 세워 매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을 다 같이
속살이 찌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 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관건적 거리를 지켜줬다는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혁신 창조로 온 나라의 전진의 기상과 활력을 부어줘야 합니다.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 등 기간공업을 비롯한 연간 부문들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 부문에서 성신 성화지구의 산립집 건설을 올해 중으로 완공하고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갑시다. 농업 부문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들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비상방역 사업을 제대로 정시하고 완벽성을 기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아갑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종연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풍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이 신문은 당시 소련 공산당 기관지였던 우라우다 1937년 6월 8일부입니다. 신문에는 1937년 6월 4일에 진행된 보천보 전투에 대한 소식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과연 어떤 전투였기에 이같은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겠는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 전투를 진행한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인민이 왜 오늘까지도 잊지 못해 하는지 보기도 합시다. 이 사진은 1937년 3월 멱사적인 소강회의가 진행된 집입니다. 이 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을 조선인민혁명군의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 진공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임무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지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사는 안도 화룡을 거쳐서 무산 지구로, 다른 한 부대는 림강 장백의 압록강 일대로, 적들의 공격이 바로 이 두 부대에 집중될 때 주력 부대는 해산 쪽에 들어가서 족전을 들었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전의 총적인 지향점은 국내 적도를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다름 아닌 1937년에 국내 진공 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중국 여론들이 예평한 것처럼 9.18 사변은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중일 전쟁 발발은 불거든 명백한 사실로 시간 문제로 돼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일제는 1937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인민에 대한 수탈과 포갑의 도수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감행한 것이 바로 조선 사람의 정신을 허물어 버리기 위한 민족말살 책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그해 4월이 아니면 5월이었다고 기억된다. 만포 쪽에 나갔다가 돌아온 한 무장서조원이 나에게 사업 보고를 하다가 산중에서 목격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글쎄 팔다리가 젓가락같이 요인 10살 되나마나 한 사내 애들이 설밭에서 삭정이를 줍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니 학교에서 올겨울에 조선말을 한 곳 때문에 매를 맞고 벌금을 물으라고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모두 보통 학교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이 지리한 예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자기들을 조선의 장부라고 할 수 있으랴. 어서 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 속에서 시달리는 민족의 녹새에 생명을 불어넣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쓰신 것처럼 이것은 조국 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항일 빨치산들의 심장 속에 간직된 굳은 결심이었고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은 호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36년 조선 총독 미나미와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 사이에 벌어진 도문회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일제의 오용 신문들은 국경에서 맺어진 굳은 악수, 도문에서 서로 만나 조선과 만주의 의전을 논하다 공동 커뮤니케 발표라는 보도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3대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며 유격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 공세를 강화하고 집단 부락을 설치하여 유격대와 인민들 사이의 연계를 끊어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제는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경찰서, 주재소만 해도 300여 개나 설치하고 어디마다 하나씩 포대를 쌓아놓았으며 국경경비에 비행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1937년 5월 중순경 조선인민혁명군이 지양계 등판에 이르러 국내 진공을 위한 대여 정비와 여러 가지 선동 사업을 벌이고 있던 때 갑산 방면에서 활동하던 박달 동지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국경 경비 무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해서 무산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최연 동지의 사사부대를 포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양계 독부동 등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연동문의 사사부대가 적들이 포위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최연은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 결심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는가? 만일 구 결심이 믿업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고 지휘관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국내 진출을 먼저 한 다음 연이어 구출 작전을 펼쳐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력 부대를 둘러갈라서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최연 부대를 포위해서 구출하자면 국내의 어느 지점을 치는 것이 가장理想적이겠는가? 이렇게 수령님께서 논의에 붙이시자 지휘관들은 저저마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지휘관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적들의 배후를 타격해서 최연 부대부터 구출하고 그 후에 형편을 봐가다가 국내 진공 작전을 단행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최연 부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예정대로 한시 앞이 국경 일선인 해산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작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내 진공을 단행해야 한다. 이 작전에는 병병이나 취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시급히 최연 부대를 구출해야 한다. 국내 진공을 중시한다고 해서 혁명 동지들을 사지판에 내버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출로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국내의 온화한 지점을 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다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부대가 포위되어 있는 백여봉에서 제일 가까운 요충지이며 해상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천보를 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량강도 보천군 소재지에 있는 보천보 혁명전적지입니다. 싸움의 자취가 역력하게 남아있는 보천보의 옛 시가로는 지금도 수많은 답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순한 많던 민족사의 구절구절을 속삭여주는 듯 싶은 압록강의 소연한 물소리 속에 답사자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의의 정황 속에서 구시물동의 뗏목 다리로 압록강을 건너도록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를 이끄시고 저쪽에 중국 쪽에 멀지 않은 구시골 오구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대호 편성을 보면 7년대가 기본으로 됐고 8년대와 경의중대에서 선출된 대원들로 한 150여 명가량 대호가 편성됐습니다. 수령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뜻밖의 정황에 부딪힙니다. 이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여기서 한 300m가량 내려가 있는 곳에 있던 물동으로 부대가 강을 도할 것을 작전하셨는데 며칠 전에 저쪽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었겠지요. 수령님께서 그때 당시 여기에 정찰조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떼 한 폭이 매여 있다는 거. 그 떼목으로 말하면 그 해산에 집을 둔 유벌공들이 떼를 몰고 내려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룻밤 자고 가자고 여기다가 매어놨던 그런 떼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그 떼목을 돌려다가 다리를 놓고 부대가 강을 건널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이렇게 불의의 정황 속에서 용활한 유격전법으로 도광지점을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떼목다리저가 모셨습니다. 김운신 동지가 책임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운신 동지를 책임자라는 떼목다리저가 오두물 이용해서 길이가 50m이고 너비가 7m나 되는 상당히 큰 떼목을 돌렸습니다. 한쪽은 중국 쪽 강기술계 빗구로 맨체를 그냥 두고 다른 한쪽 뒷머리를 그 압록강 흐름을 따라 살짝 돌려서 이 조선 쪽 강기술계 빗구로 맸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떼목다리가 완성된 셈이죠. 위대한 스님께서 바로 이 떼목다리로 대호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너셨습니다. 이들이 넘는 곤장독은 길이가 80여리에 해발고가 1050m나 된다고 합니다. (1937년 6월 3일)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곤장독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보천보 전투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마동희 동지와 김확실 동지를 보천보 시내의 정찰조로 파견하셨습니다. 곤장독을 넘어가느라면 사령부 자리라고 쓴 표말 곁에 있는 사종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천보 전투에 대한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노루 가죽과 모포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이곳에 이르셨을 때는 날이 훤히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령부 자리라고 쓴 표시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마른 싹종이 나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그리고 전용병 백항림 동지가 배낭 속에 놓고 다니던 모포와 노루 가죽을 펴서 우리 수령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바로 저 소박한 자리에 앉으셔서 작전 지도를 펼치시고 작전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에 의해서 2개의 습격조와 2개의 차단조, 하나의 정치 공작조가 편성됐습니다.
제1습격전은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 소방회관을, 제2습격전은 우편국,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을 습격하며 정치공작전은 시내의 여러 곳에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포고문을 붙이면서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상점을 습격해서 노획한 물자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게 돼 있었습니다. 한편 제1차단전은 해산 쪽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고 도로를 차단하며 제2차단전은 무산 대진평 방면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고 도로를 차단할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 방안대로 하면 보천보 안의 적들은 도가내든 쥐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장을 보천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한자로 보면 넓을 보자에 하늘천자, 보루 보자를 써서 하늘 아래 첫 동네에는 군사요충지란 뜻입니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갑자기 주민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일제가 농사시험장 북선지장, 북부조선 일대에 있는 농사시험장 이란 뜻입니다. 이걸 여기 보천보에 내오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강제로 많이 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 전에는 세대 수가 300여 세대, 인구수로 보면 1380여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일대에서는 비교적 큰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보천보를 감돌아 흐르는 압록강의 제1지류를 가림천이라고 합니다. 가림천이란 내천이 감돌아 흐르는 수림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천보 전투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가림천 기슭의 황철나무 밑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역사적인 청송을 올리시었습니다. 이 건물이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서 보천보 전투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의 길 안내를 맡아 했던 천봉순 동지가 보천보 시내의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렸던 잡화상점입니다. 2중 3중의 정찰 자료와 전투 목표의 설정, 정확한 시간 선택과 불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 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입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전투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면은 보천보 혁명 전적지에 찾아와 역사적인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 전투를 지휘하신 황철나무에서 주요 공격 목표인 경찰관 주재소까지 거리가 불과 100m밖에 안 되며 바로 거기에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37년 6월 4일 밤 10시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 보천보 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배를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으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보천보 전투 후 구시산과 간산봉에서 벌어진 전투들에서 일제 침략자들은 또다시 쓰디쓴 참패를 당했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 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과 낙관을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가 정관철 선생이 1955년에 창작한 유화 보천보의 횃불입니다. 정관철 선생은 생전에 보천보 전투와 관련한 여러 상의 작품들을 창작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화 보천보의 횃불은 첫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사량 선생이 창작한 연국 뇌성, 저기천 선생의 장편 소사시 백두산과 함께 해방 후 보천보 전투를 반영해서 창작된 3대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술에 남다른 취미가 있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한 탓에 신문 배달을 하며 미술 공부를 했다는 정관철 선생은 보천보 전투 소식을 접한 그날 하루 종일 힘든 줄 모르고 신문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야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보천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의 인상이 너무도 깊었던 정관철 선생은 보천보 전투 장소도 밟아보고 항일혁명 투사들의 체험담에 기초해서 오늘과 같이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화폭을 형상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 지표 올리신 보천보의 횃불, 이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서 계승되고 세상에 빛나게 됐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백두산 지구회로의 첫 답사길을 개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땅 보천보를 찾으시고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반드시 독립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가 잘 살아나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형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첫 혁명 전통 주제의 기념비로 건립되는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이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 업적을 전하는 기념탑으로 훌륭히 건립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보천보의 옛 시가로는 오늘도 새 세대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천보는 그들에게 일제의 포감 밑에 짓눌렸던 조선의 정신, 조선민족의 넋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해야 할 혁명 정신이 무엇인가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지표 올리신 보천보의 횃불은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두고 계속된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조국은 보천보의 횃불, 보천보의 총성과 같은 역사적인 사변들로 자기의 강과 정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기에 백두의 혁명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은 노을이 검게 비키고 고요한 숲속엔 새들이 우네. 조금이한 성스런 싸움 속에서 멀지산 여전사들 노래 부르네. 멀지산 여전사들 노래 부르네. 산속엔 나리꽃 곱게 피었고 시냇물을 춤답게 흘러내리네. 고향의 부모 형제 상봉을 위해 멀지산 여전사들 싸모이기네. 멀지산 여전사들 싸모이기네. 일용의 하늘이 꽃구름 피고 흉룡의 붉은 게 높이 날리네. 장군님 따사로운 넓은 품성에 멀지산 여전사들 노래 부르네. 멀지산 여전사들 노래 부르네. 멀지산 여전사들 노래 부르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일 현재 세계적으로 2억 4,821만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502만 7,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은 악성 비루스에 대한 각성을 늦출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마스크 착용 또 방역학적 거리두기와 같이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보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스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10월 감염률과 사망률이 대류행병이 시작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감염자 수는 100만 2,764명으로서 9월보다 69.4%,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127%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월간의 감염자의 34%가 모스크바와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10월 중순 처음으로 1,000명 개선을 넘어섰으며 최근 6일 동안에는 그 수가 1,100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는 3만 1,283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9월의 1.3배, 지난해 10월의 4.3배나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보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가까운 앞날에 또 한 차례의 악성 전염병 파동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우위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액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소유해 나갑시다. 오늘 시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단위들을 보면 예외 없이 모두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개하려는 단위들은 또 어떤 귀중한 경험과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겠는지. 여기가 바로 그 어떤 대상 설비 주물품 소재들도 마음 먹은 대로 생산해내는 령성기계 연합기업소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선군 주철 공장입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서 묻는 우리 물음에 노동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야 3대 혁명 기수들이 아닙니까? 3대 혁명 기수들. 푹 인상적인 이 부름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취재길입니다. 우리 선군주철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일도선 대규모의 주문품 생산기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0년 8월 3일 완공을 앞둔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216 주철직장으로 부르게 하여달라고 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성계연합기업소 주철직장은 직장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므로 주철공장으로 하여한다고, 또 선군시대에 태어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그 이름을 몸소 선군주철공장이라고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주철공장의 일꾼들은 실리주의 원칙에 맞게 공장 경영관리를 짜고듬으로써 현대화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몸소 발기하시고 일도 세워주신 일터. 이 영광의 일터를 더욱 빛내기 위한 방도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킬 때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몇 년 전 연합기업소의 지도 밑에 공장에 새롭게 도입된 연소 모형 주조기술 공정입니다. 이 공장에서 다루는 소재들은 복잡한 구조와 모양을 가진 1kg의 작은 부품으로부터
10여 톤이 훨씬 넘는 매우 다정다양한 부공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 쓰던 주조 방법은 생산 주기가 길고 사락 작업에 품이 많이 들며 제품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로 된 것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대상 설비 생산에서 일부 오작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시바삐 연소 모형 주조 기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공장 당위원회에서는 새기술 성과 도입을 300명 붉은기 쟁취운동 교리 목표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조직된 공장 연역 서계실에 대한 참관은 이건 노동계급의 심장을 올려주었습니다. 천리마 시대 영웅들의 투쟁 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뚫지 못할 고난이 무엇이고 이룩하지 못할 승리가 무엇이겠는가. 조국이 어려울 때, 집단이 어려울 때 남 먼저 찾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어깨 위에 조국의 큰 짐을 떠메고 앞장서 내달리자는 것이 우리 영성노동계급의 배짱입니다. 명성의 노동계급은 이런 배짱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연소 모형 주조 공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날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다시금 심장에 새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 때 그 어떤 높은 목표도 무조건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00명 붉은기 쟁취운동 과정에 이 단위에서 찾게 되는 경험은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창의 고안을 하도록 떠밀어준 것입니다. 이곳 연합기업소 책임일꾼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만도 수십 건의 기술이 옥신 창의 고안들이 생산에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수리 작업반 당세포비서 리춘혁 동지입니다. 지난 기간 리준육 동지가 생산에 도입한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들은 4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이나 창의 고안은 높은 책임성, 자기가 책임진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만 있으면 우리 주위에 다 창의 고안할 수 있고 다 기술 혁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자그마한 곳일지라도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놓기 위해서 누구나 약하게 노력하면 단위 발전을 추동하는 큰 힘이 되며 대중운동의 실효성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공장의 300명 붉은기 쟁취운동 경험에서 인상적인 것은 집단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 창성의 활로를 이뤄나가던 이야기였습니다. 손군 주철 공장 그 어느 작업반에 가도 이런 긍정 기록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반원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긍정적인 소행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송일 동지는 새로운 주광법을 배워주기 위해 휴식일이지만 신입공들과 함께 하루 종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철진 동무가 교대 시간을 미루어가며 두 차지의 쇳물을 또 뽑았습니다. 작업반 휴게실에 긍정 기록부를 비치해놓고 모든 성원들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찾아낸 소행 자료들을 매일 한 가지씩 기록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과정은 곧 자기 자신의 하루 사업을 비춰보는 과정이었고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려는 자각이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지는 계기로 됐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월급을 다 끝내고 아마 휴식일이었을 겁니다. 돌발적으로 로봇버스가 제기되었는데 누구도 작업 조직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로봇버스가 되어 생산이 지장된다는 걸 알자 너도 나도 다 떨쳐나서 정전에 4시간을 하던 것을 3시간 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집단 안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정신으로 철저히 번성시킬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교대를 위하여
하루 계획 100%는 성차지 않다. 200%로 넘쳐 수행해야 양심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 이들의 불같은 지향이었습니다. 이나날 공장은 2중 3대혁명 붉은기 공장, 26호 모범기대 용의상 공장의 용의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중운동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것을 대중의 정신력 발동의 의거에서 풀어나갈 때 단위 발전과 생산 장성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미더운 3대 혁명 기수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취재는 계속됩니다. 해를 맞으며 일터로 가는 아침은 좋아 아침은 좋아 르르한 총각들 알뜰한 처녀들 인사처럼 반드시 형제를 거는 희망의 아침이요 비약의 날에 펼치어가는 아침은 좋아 붉은 노을 안고서 돌아오는 길 저녁은 좋아 저녁은 좋아 효신의 새소시 별처럼 빛나니 또 들썩 웃음에 사랑도 많아 정다운 저녁이요 내일을 띠고 약속해가는 저녁은 좋아 내가 나서 자라난 노동의 거리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강례품의 이행복 피워가며 내 저음을 빛내는 보람찬 청춘 불타는 세월이요 내 나라 내 전국에 세월은 좋아 타오르는 구름불 노는 우리 귓동물 안에 우등불 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눈 속에 밤 속에 불타오르네 아늑한 숙소야 날 찾지 마라